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우리의 원화의 실질 가치를 나타내는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이게 3월 기준 94.79, 무려 11년 만에 가장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수출 부진이 심각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우리 경제의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죠. 우리 시장 버텨줄지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도움 말씀 주실 세 분의 전문가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벌써 사흘째 하락입니다. 우리 코스닥 빠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말을 달리하면 2차 전지 쪽이 좀 부진하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이사님? 예. 오늘보다는 일단 지난주 한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의 질 자체가 급격히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상승 종목수 대비해가지고 하락 종목수가 6배까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여전히 지금 2차 전지에 의해 가지고 좌우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쏠림에 의한 그 부작용 같은 것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환율까지 지금 굉장히 좀 고환율이 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고환율을 통해 가지고 수출이 살아나면서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이러면서 또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또 막상 지금 고환율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은 또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 않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겹쳐 가지고 실제 좀 시장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좀 많이 이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지금 현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한테는 좀 말씀드리기가 뭐하긴 하지만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은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관망해 보실 필요가 있고 현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똘똘한 주식이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일정 부분 현금을 가지시면서 다음 장을 대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원정 차장님도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제 이사님과 좀 결은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지난주부터 코스닥 지수가 조금 많이 좀 약한 모습이 나왔 부분이 있었고 특히 이제 지난주 금, 오늘까지 3일 연속장 음봉이 조금 길게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 아무래도 시장이 좀 힘이 좀 약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9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1000까지 간지 않냐라는 좀 기대감도 있었는데 여지없이 좀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만 순매수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서는 순매도가 지금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봤었을 때도 아주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 3일 동안 한 50포인트 오늘까지 3일간 50포인트 넘게 지금 빠지는 모습은 아무래도 최근에 지금 급격하게 올랐던 코스닥 시장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 관리는 조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도 약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오늘 투자 주체를 보면 사실 외국인들은 사실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합쳐서. 다만 이제 기관들이 코스닥 쪽에서 많이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매수하는 흐름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흐름이기도 하죠. 근데 4월 둘째 주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세 가지 섹터, 코스닥을 받치고 있는 세 가지 섹터, 2차 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가 사실 순환매가 계속 어느 한쪽이 빠져주면 어느 한쪽이 또 올라오면서 지수를 받쳐주는 역할들을 했었는데 지난주부터는 확실히 좀 2차 전지들이 하락하더라도 다른 주식도 조금 원래는 이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매수가 안 들어오고 쉬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계속 이제 그런 현상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환율에 있어서 조금 수익률 게임도 수익률 게임의 측면도 그렇고 환율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기관들이 좀 약간 소극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셀인 메이라는 말 있잖아요. 사실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의견이 좀 있긴 했지만 역시나 또 이제 4월 말 다가오니까 그와 관련된 이제 사실 셀인 메이가 되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재료 소멸로 끝나고 1분기 정책 효과들도 좀 기대감들도 좀 끝나고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이슈들 학회들이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5월달에 금리 인상 이슈가 있고 최근에 또 이제 앞서 이제 미국에서도 또 계속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정치적인 이벤트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항상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5월 달하고 10월 달이 항상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4월 말부터 조금 세게 맞고 있잖아요. 네, 좀 조정이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5월 달 돼서는 좀 덜 밀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수급 이슈가 있었던 몇몇 종목들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들이 좀 많이 터진 종목들은 떨어졌다고 해서 또는 이 주식이 정말 좋을 거다라고 해서 무작정으로 추가 매수를 하거나 물타기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리스크 관리. 예, 일단 현금을 조금 가지고 계시면 이게 100% 주식인 상태와 현금을 한 5%, 10%만 갖고 있어서 사실 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한번 계좌 관리를 한번 하실 때는 됐다. 조금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 작업을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테슬라 이제 이 실적 발표 요거 때문에 2차 전지주가 좀 밀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3일째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이 주도 흐름이 완전히 좀 이제는 끝이 났나 2차 전지 쪽이 소부장 쪽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부장 특히 뭐 2차 전지 쪽이 끝이 났다 안 났다를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는 것보다 네. 저는 이제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움직였었던 것에 대한 부작용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수가 급등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2차 전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별로 움직인 게 거의 없고 또 이 와중에 지금 보면은 일부 증권사에서 신용 거래가 다 중단이 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시그널이거든요. 신용 거래가 중단이 되거나 이런다는 건 단기 과열권에 이미 도달했다라는 이제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조정의 빌미를 준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얼마만큼 빠질 것이냐 안 빠질 것이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의 접근 방식보다는 지금은 좀 전체적으로 시장을 큰 그림을 놓고 본다 그러면 당장에 다음 주에 FOMC 이제 금리 결정이 날 겁니다. 근데 이제 금리는 사실 이번이 마지막이냐 아니면 동결이냐 뭐 지금 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연준 인사들도 그렇고 미국 쪽의 주요 금융기관 쪽에서는 오히려 뭐 7월까지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말도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동결을 해버리면서 이것이 터미널 레이트의 종결이다 이제 그렇게 발표가 나면은 의외로 거기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 거기서 추격 매수하시는 쪽보다는 오히려 현금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저는 끝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시장이 건전하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떤 한쪽으로 쏠림은 조금 완화돼야지만이 그 시장이 좀 꾸준히 체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든 조정을 받을 타이밍이 왔던 거지 2차 전지가 끝이다 아니다를 지금 얘기하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최근에 이제 내일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반도체 2차 전지 소부장 ETF라는 게 내일 출발을 하거든요. 이게 어디죠? 신한금융투자에서 마침 나오니까 황 팀장님 내일 타이밍에 나오는 거 이거 괜찮나 싶기도 하고요. 저희 아니고요. 신한 자산운용. 신한 자산운용 ETF이기 때문에 운용사에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냥 저희 같은 그냥 계열사인 정도만 생각을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신한 소울이라는 걸 붙여서 이제 나오는데 이게 사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만약에 ETF를 이제 투자자들이 사면 그 자금을 가지고 운용사에서 2차 전지 소부장이든 반도체 소부장이든 사서 올라가는데 주식이 올라가는 흐름에서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는 이게 추세돼서 출시가 되면 사람들이 사면 2차 전지 장비도 올라가고 ETF도 올라가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네. 또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사실 2차 전지를 뭐 예를 들어 소부장을 팔면 하락하게 ETF를 팔게 되면 또 그 2차 전지 장비 들어있던 자금 또 팔아야 되니까 또 하락을 부르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내일 상장하는 출시 날짜가 사실 조금 시장 상황이 만만치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중립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때라서 시장 상황 수급에 도움이 이게 올라갈 때는 큰 도움이 되는데 하락할 때는 또 이게 가속을 붙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요거를 언제 겪었냐면 2018년도에 제약바이오일 때 특히 코스닥 ETF 레버리지에 셀트리온 관련 주식들, 뭐 제약바이오 관련 주식 많이 편입돼 있을 때 레버리지를 또는 ETF를 많이 사니까 ETF로 들어간 자금이 다시 또 코스닥 대형주들을 사고 이렇게 해서 쭉쭉 올라갔던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사실. 2차 전지도. 그런데 사실 그리고 나서 2018년 아까 이영훈 이사님께서 쏠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2018년도에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직전에 주식 매매를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마냥 좋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018년도 상반기에 제약바이오로 엄청나게 불을 뿜었었습니다. 코스닥 네. 지수들이. 그런데 그리고 그해 2018년 10월 달에
지수가 25% 떨어졌어요. 그때 물론 제가 그래서 10월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2018년 이제 또 뭐 어떤 이슈가 기다릴까 봐 그러는데 2018년 10월 달에 그때 미중 무역 분쟁 거의 끝 마무리 가면서 지수가 25% 빠졌으니까 예. 지수가 25% 빠졌다는 거는 개별 종목들은 거의 한 반토막 이상씩 났죠. 그리고 레버리지를 쓰셨던 분들, 신용이나 이런 거 썼던 분들은 더 크게 다쳤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 올라가고 쉴 때 정확히 조금 올라가고 내리면서 쉬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 쏠림이 지금 사실 좀 상반기에 2차 전지 쪽으로 좀 과하게 나왔던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과하게 좀 쏠렸었죠. 이제 그러면서 주가가 쉬니까 코스닥 지수를 조금 다른 종목까지 쓸어내리는, 예를 들어서 ETF와 관련돼서 쓸어내려버린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ETF 뭐 이제 소부장 ETF 출시는 하는데 시장에 당장은 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 뭐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고려는 해볼 대상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제 지난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것 같다면 이번 주에도 이제 빅테크들 실적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어디가 있죠? MS, 구글, 아마존 여기저기서 이제 발표를 한다. 요 이슈 우리 시장에 괜찮을까요, 정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미국 시장과 워낙 아직까지도 많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많이 휘청을 흐르는 그런 기업들도 좀 많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예측하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 실적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실적, 이 기업들의 실적,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적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에 대해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 기대치를 혹시 상회하는 아니면 또 하회하는 종목에 따라서 이 관련 업종이 좀 움직일 수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관적인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도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그렇게 썩 이렇게 전망이 밝은 기업은 많이 없다라는 부분이 조금 우려가 섞인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그런 기업들을 잘 선별한다라고 하면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조금 이렇게 실적 발표가 오히려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암울한 주식시장에서도 약간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이 실적하고도 좀 관련된 얘기긴 한데 앞서 이제 제가 환율 얘기 좀 드렸지만 미국의 달러 가치가 계속 지금 떨어지는 추세에 와 있는데 우리나라 환율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게 지금 심상치가 않은 상황 같거든요. 오늘 보니까 환율이 연고점을 또 경신을 했다. 원화 가치가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달러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 네. 이런 의미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달러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중 통화들은 다 올라야 정상인데 네. 우리는 지금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좀 급하게 나왔던 거는 좀 약간의 좀 해석의 노이즈인데 정치적인 어떤 부분을 갖다가 좀 민감하게 중국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던 것도 있었고 또 러시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러시아 쪽에 이제 무기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조건부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그쪽 상대방 측의 어떤 격한 반응을 일으키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좀 반작용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중국 쪽에서 그 소위 말해서 리오프닝 효과가 중국 내부를 보면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수출에서 그런 부분들이 보이질 않고 있다. 네. 이런 게 이제 무역 적자가 결국에는 또 4월 20일까지도 적자 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수출 증가율도 감소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실 좀 안 좋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체계적인 어떤 리스크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가가지고 중국이 물론 약간의 노이즈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이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 쪽 회복 쪽으로 돌아서게 된다 그러면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제품 자체 반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매출은 늘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 약간의 노이즈가 좀 심각해져 해진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도 보면은 이제 살짝 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들이 정부에서도 나왔고 네. 이런 부분들이 서로 또 이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로 마구잡이로 또 압박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한 그런 거지 좀 시차를 두고 다시 좀 가라앉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환율이 오른다는 게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1달러를 똑같이 팔았어도 그게 원화로 보면은 굉장히 수익이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 효과도 좀 먹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약간 그런 논리가 좀 맞았었는데 네. 최근의 상황에서는 약간 그런 게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사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쨌든 이 수출 부분에서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이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이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썩 상반기는 좋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GDP나 이런 거 봤었을 때 크게 도움은 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다행인 거는 하반기나 이제 반도체 업황이 조금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비록 이제 환율과 뭐 이 경제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안 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 어쨌든 수출이나 이런 수출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이제 여러 가지 수요 공급 측면에서 현재 지금 수요 측면에서 약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이 환율이 어떻게 보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좋아지진 않더라도 다른 이제 자동차, 완성차나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실적이 좀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우리 증시하고 수출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그래프를 형성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네. 수출 자체가 좀 완전히 전반적으로 좀 부진해진다. 이러면은 증시의 어떤 레벨이 좀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서.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가장 크고 저도 요즘에 출근하면서 또는 지표 같은 거 볼 때마다 가장 기원하는 게 제발 무역수지 흑자 나라 그겁니다. 네. 사실 제가 신입사원 때부터 배웠던 거는 코스피하고 수출은 연동한다. 연동한다 했습니다. 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맞아떨어졌던 지금까지도 사실 이 부분에서는 다른 거는 예외 사항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결국은 맞아떨어지는 케이스들 많이 계속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다행이라고 한 것은 일단은 무역 수지는 지금 계속 무역 수지 적자가 13개월인가요? 17개월인가요? 계속 적자는 나고 있습니다. 적자는 나고 있는데 이제 폭은 확실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의 예상을 사실 하반기 올 여름 정도에서 이제 턴하는 걸로 예상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뭐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노이즈는 분명히 좀 있을 수 변수는 있지만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수출 품목들이 많이 지금 결국 반도체거든요. 이제 반도체가 결국은 우리가 지금 모두 다 예상하는 것처럼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다. 네. 또는 1분기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래도 주가가 올랐었던 거는 더 나빠질 건 없다였잖아요. 더 네. 나빠질 건 없다.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그리고 감산이 나오면서 가격 올라간다. 하반기부터는 이제 좋아진다. 2분기 지금 대부분 이제 조금 한 1, 2주까지만 해도 간신히 흑자 낼 걸로 봤지만 이제는 컨센서스를 보니까 적자를 볼 걸로 지금 대부분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저에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비단 기관 투자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수급을 최근에 보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요즘에 워낙에 다른 종목들이 핫하고 오르내림이 많으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사실 작년 대비해서 많이 잊혀졌는데 오늘까지 제가 체크한 게 올해만 7.2조를 샀습니다. 7조 외국인들이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삼성전자는 보면 한 6만 5천 원, 6만 4천 원, 5천 원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큰 변동 없이 그 자리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들은 야금야금 사고 있죠. 그래서 지금 4월에만 2.5조를 샀고 올해는 7.2조 샀어요. 예, 외국인들이 보면 삼성전자를 거의 6개월에서 한 최대 1년까지 매집하고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기대하고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2021년에도 1년 내내 거의 팔았어요. 그때 여러 증권사들에서 다 삼성전자 뭐 10만 원, 다 10만 전자 간다라고 할 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수출 꺾이는 거 보고 팔기 시작했고 근데 지금은 반대로죠. 반대로 외국인들은 사고 있고 수출 계속 안 좋다라는 의견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수출 까보면 수출 무역 수지 예상하는 거 보면 지금 어쨌든 1월이 거의 최악이었고 1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선이 조금씩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상대로 올 여름을 기점으로 조금 좋아진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지금보다는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삼성전자의 분기가 적자 나는 거는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 빨간색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과연 실제로 나왔을 때 이것 또한 처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분기 주가도 1분기나 2분기 실적도 1분기나 2분기 정도가 바닥이라고 하면
바닥이라고 사실 가정하고 가는 거기는 하죠. 근데 그 근거를 외국인 매수에서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출만 턴한다라고 하면 사실 삼성전자와 관련된 플레이, 그러니까 지수 관련 플레이가 올 연말은 몰라도 내년 정도에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사실 또 시장이 빠지니까 비관론이 엄청나게 팽배해지죠. 변동성이 심하고 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지나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또 삼성전자에서 네.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반도체 얘기를 하셨으니까 반도체 네. 얘기를 일단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긴 네. 해요. 지금 우리 수출 부진 상황에서 가장 그 고통받고 있는 이게 반도체 섹터인데 말씀을 앞서 하셨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분기에는 6천억 흑자. 근데 이제 반도체 적자는 있었죠 그때도. 근데 2분기에 지금 완전히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1분기에는 반도체가 적자가 난 걸 스마트폰이 좀 흑자가 나가지고 상쇄를 했다. 2분기에 적자로 돌아선다는 거는 반도체 적자가 심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폰도 적자로 간다는 거예요? 일단 갤럭시 23가 1분기에 발표가 됐고 런칭이 되면서 이제 보통 런칭을 하게 되면은 제품을 좀 많이 밀어내잖아요. 예. 밀어내게 되면은 일단 삼성에서는 매출로 다 인식이 되고 그럼 이제 필드에서 그것이 팔려 나가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일단 받은 물건을 갖다 소화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물건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보통 처음에 런칭할 때보다는 그 속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완만해지기 때문에 스마트폰 쪽에서 이익이 확실히 줄 거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 반도체의 적자분을 다 커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이 지금 감산을 발표하고 나서 지난번 실적 발표하면서 감산을 발표하고 나서는 하락폭이 좀 제한돼 있었긴 하지만 네. 1분기에도 계속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가격이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거 역시도 적자폭은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트렌드 포스라든지 그 디램 익스체인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3분기에서 수요와 공급이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돌아설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얘기는 급하게 돌아서서 흑자가 난다는 게 아니라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일단은 그 가격 하락이 멈추게 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좀 그 구매하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돌아서면서 오히려 3분기, 4분기 지나면서 도로 좋아질 그림도 이제 예상을 한다라고 본다고 하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구간에서 크게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삼성전자 실적 적자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지금 와가지고 몇 개 증권사에서 예상했다고 하지만 1분기 실적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됐던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지금 컨퍼런스 콜이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26일이 하이닉스고 27일이 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차장님? 특별히 좀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삼성전자 하면 아까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나는 부분에 그 다음에 이제 감산이나 이런 부분 얘기 나오는거나 네. 아니면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 뭐 특별한 얘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사실 이제 안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적자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 네. 거기다가 또 이제 뭐 법원에서 이제 미국 법원에서 약간 뭐 배상 문제도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저한테는 엄청 큰 돈이긴 하죠. 4천억 크긴 한데 이게 예전에 삼성전자가 이제 한 해에 벌어들였을 때 영업이익이 뭐 어떤 해는 뭐 40조, 50조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월에 한 3조나 4조씩 영업이익이 났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그때 상황이었으면 4천억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그냥 지나갈 만한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도 간신히 이제 흑자가 나오는 그다음에 2분기에는 적자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4천억. 물론 이제 회사의 시가총액이나 전체 규모로 봤었을 때 비해서 크지는 않아도 네. 이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주가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긴 한데 어쨌든 이제 안 좋은 부분이 한 번에 다 털고 흔히 말하는 빅베스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조그만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안 좋을 때는 조그만 이야기가 나와도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안 좋은 얘기가 좀 큰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시장에서 무덤덤한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조그만 호재에도 크게 위쪽으로 크게 반응하는 시점이 나올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의 그런 경우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가 나온 데서 주가가 이제 아래쪽으로 크게 반응하는 그런 상황을 좀 지나갔고 이제 곧 좋은 얘기에 조그만 얘기를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위쪽으로 이렇게 크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게 미국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삼성전자에 이제 4천억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게 그게 하나가 있고 지금 반도체 기업들 미국에서 받는 압박이 상당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중국이 이제 또 미국 마이크론 판매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마이크론에 대해서 판매 금지를 중국이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 공백을 메우지 말아달라. 미국 정부가 지금 또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있고요. 너무 가시밭길 아닙니까? 우리 반도체 업종? 뭐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가격인데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를 봅니다. 그냥 이런 내용을 사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게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까에 대한 영향을 해석을 해야 될 때마다 그냥 주가를 저는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를 이제 소개하는 화면이 주가는 답을 알고 있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이슈로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면 벌써 빠졌을 거라고 봅니다. 네, 벌써 삼성전자 영향 다 있어서 빠졌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일이나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때 변동이 잠깐 나올 수는 있지만 뭔가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다가오는 이벤트들이 먼저 나와서 뭔가 시장의 큰 줄기를 바꿀 수 있는 시장의 주가의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이벤트가 나왔을 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생각보다 큰 영향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어쨌든 올해 3분기부터는 턴하는 걸로 보고 있고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사실 2분기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실적이 사실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 실적이 3분기부터는 이제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이제 올해 드디어 이제 그 폴드폰 5 삼성전자가 맨 마지막 이제 완성형 모델로 하는 그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스마트폰 패널이 이제 완전히 붙는 물방울 힌지를 써서 붙여버리는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옵니다. 이제 그게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최초에 만들어내려고 했던 네. 이제 그 폴더폰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사실 좀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얼마나 팔릴지 보는데 그게 잘 된다라고 하면 올해 삼성전자는 한번 조금 더 업사이드는 저는 충분히 있을 거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이런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항상 리스크로 갖고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갖고는 항상 지켜보고 해야 되긴 하는데 너무 내용이 해석하기 어렵고 이게 또 갑자기 어떤 뒤바뀌는 뉴스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예전에 미중 무역 분쟁 때도 결국은 해결됐잖아요. 결국은 해결이 됐는데 그 치고받고 하는 사이에 한국 주식들만 완전 박살나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국 주식은 조금 그 중간에 끼인 나라라는 그런 평도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되실 거는 분명히 갖고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그래도 삼성전자 주가 안 밀리고 이 정도에서 버티고 네. 있다 이런 말씀을 네. 주셨어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내일부터 열리는 이 한미 정상회담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뭐 기업들 4대 그룹 총수 다 간다고 하잖아요. 뭐 어떤 걸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4대 그룹 총수, 4대 그룹의 어떤 공통점을 딱 보면은 네. 배터리하고 반도체죠. 뭐. 그럼 이제 결국은 배터리 쪽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얻어낼 수 있을 게 과연 뭘까? 저는 지금 현재 IRA 시행령 자체가 우리나라 쪽에 굉장히 유리하게 지금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로 얻어내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오히려 본다 그러면 혹시라도 현대차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세액공제 쪽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영업 기밀에 해당되는 것까지 다 오픈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대화를 통해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거 외에 사실 4대 그룹 총수를 떠나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굳이 하나 더 붙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방산 쪽 혹시라도 방산. 그러니까 방산이 사실 지금 미국이 다 글로벌 넘버 원이고 모든 걸 장악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우리 방산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데다가 대량 양산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네. 양산할 수 있는 국가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룸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정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원자재 가격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저희가 뭐 지난주에 이제 리튬, 철강 이런 얘기 다뤘습니다만 이제 또 곡물 이슈가 또 터지는 것 같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흑해 곡물 협정 중단 위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정차장님. 네, 뭐 얘기하시는 거 관련해가지고 사실 전에도 한번 이런 이슈가 있었긴 했었는데 어쨌든 잘 협상이 돼서 했었는데 이번에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아직까지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계속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G7에서 이제 러시아에 또 대한 제재가 있을 거다라는 또 이런 뉴스가 한번 풀리긴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러시아 측에서 어쨌든 이거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전략을 위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이런 우려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또 한번 이 물가에 대한 이 우려가 시장에 주식시장에 한번 더 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해서 러시아가 얻을 건 사실은 없거든요. 없는데 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금 이 아무래도 이제 뭐 단기간에 수출의 금지나 이런 건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결과는 저는 어쨌든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정치적으로 이런 협의 과정 중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협의는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미국 측에서 사실은 이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이 부담감 그리고 우려 때문에 어쨌든 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어쨌든 러시아와 아니면 또 이제 관련된 나라와 이제 협상을 해서 잘 풀어나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걱정이 또 되는 게 아시아에서는 또 이 설탕 이슈가 있더라고요. 사탕수수 작황이 부진해서 설탕값이 또 오를 수 있다. 네. 지금 주요 원자재 가격 한 6개월 추이를 보면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흑해 곡물 협정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뭐 비료 사료 주식들이 뭐 급등락을 했었습니다. 최근 이제 거래량도 많이 동반을 하고 있는데 최근 6개월 정도의 주요 원자재들을 보면 사실 설탕 빼고는 대부분 다 하락하거나 소폭 상승하거나 네. 관련 주식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오히려 또 하락한 종목들도 있고요. 하락한 원자재도 있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던 게 설탕입니다. 설탕. 네, 설탕 정도만 이제 좀 많이 올랐고 사실 뭐 이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시장에 영향이 될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뭐 전반적으로 뭐가 하나의 쏠림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이슈가 뭐 한 섹터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에 뭔가 적용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원자재의 변동이 좀 심한 구간에 있구나 이렇게 네. 말씀 주겠고 사실 이 이슈 관련해서 이영훈 이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들이라 이사님이 좀 말씀. 저는 공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부터 자꾸 저한테 토스를 하는데 또 좌장이시니까 네, 또. 그렇죠. 저기 이 원자재 쪽 특히 이제 이런 곡물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쪽 작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으로 수출을 전면 금지하게 되면서 러시아 쪽에서 이제 보복으로 이제 그걸 그 곡물 수출을 갖다 다 막아버리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은 남미 쪽 아르헨티나 쪽에서는 사실 밀 관련된 부분들이 그 가뭄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가뭄이 해갈이 되면서 또 올해는 또 괜찮게 나올 거다라는 또 이제 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다분히 좀 센티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뭐 올해 작황이 풍작이 될지 흉작이 될지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한쪽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미국 중부 쪽이라든지 남미 쪽 그다음에 이쪽을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걸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장에 일단 러시아에서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는 아시다시피 뭐 저 전면 수출 금지를 해버리게 되면 러시아도 결국은 그동안의 글로벌이 어떤 체인처럼 엮여가지고 같이 움직여 왔었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도 들고 나온 비장의 카드라는 점에서 결국엔 이것도 어떤 식이든 타협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렇게 되면 될수록 이제 제3국가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이 곡물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더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결국 이게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정부 당국이 사실은 이제 음식료 업체들은 이럴 경우엔 대개 다 이제 좀 기다렸다가 다시 가격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인플레 이슈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통제를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밥값이 뭐 오른다고 뭐 이렇게 무한정 올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사 먹을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은 어쨌든 이 가격도 판매 가격도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이 어쨌든 기업들도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네. 되는데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이 최근 한 1, 2년 동안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금리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물가 상승에 대한 이 부담도 있는 상황인데 이 어느 나라도 사실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그런 정부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판매 가격에 전가시켜서
어쨌든 된다라고 하면 매출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아지긴 하겠지만 쉽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아마 규제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이거를 이 소비자한테 이 판매 가격을 전가시키는 부에 대해서는 약간 오히려 이제 기업들이 오히려 조금 힘든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물론 이제 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긴 하겠죠. 물론 이제 워낙 이제 이 공급자 이 위치가 워낙 강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있긴 하겠지만 네. 대부분의 어쨌든 이런 이 식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쉽사리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양쪽에서 원재료 가격은 올라가고 판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바이든 행정부가요, 2040년까지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이달 초에 분명히 이제 전기차 비중을 뭐 어느 정도까지 맞추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어서 이제 이 화력발전소 관련 규제까지 하는 거 보면은 바이든이 친환경에 진짜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오늘 뭐 온실가스 관련 주식, 뭐 KC코트레일 같은 주식이 뭐 상한가도 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뭐 약간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만 큰 흐름에서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풍력이나 또 태양광 관련 주식들이 상대적인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체제의 역할, 그리고 약간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은 약간 정부 정책과 굉장히 연동이 되는데 네. 그 정책을 언제 얼마큼 강력하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관련 주식들이 영향을 좀 세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한 2년 동안 잠잠했다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IRA 법안 나오면서 조금 이제 관련 주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과거에 2020년도에 그때도 뭐 이제 풍력 단지 대규모로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풍력 관련 주식도 미국 주식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도 많이 올랐었던 경험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발전이 한 40% 정도 차지합니다. 발전이 결국은 뭐 자동차도 줄인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친환경적인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기결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뭐 이영훈 이사님이랑 저랑 계속 말씀하셨던 가운데 차장님께서는 저도 방송이 처음이라 그동안 신재생에서 어떤 코멘트 하셨는지 몰라가지고 네. 네, 저랑 이제 했던 게 이제 풍력 계속 관심 갖고 보자. CS 그룹주들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 관련 주식들도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주식들은 앞으로도 사실 조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약간 테마였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풍력 테마, 예전에는 풍력 테마, 태양광 테마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하나의 어엿한 실제 돈을 회사들이 벌고 성장하는 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 있는 뭐 풍력 태양광을 보실 것도 보시지만 미국에 있는 미국 ETF 중에 윈드라는 ETF 있거든요. 이제 풍력 그룹 중만 포함되어 있는 네. 네, 딱 각인되기 좀 편하죠. 윈드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뭐 미국에는 그 날개를 만드는 블레이드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요. 관련 주식들은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면 지금 주가도 굉장히 좀 많이 아래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좀 좋게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 차장님도 CS 윈드 좋다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일단 황 팀장님께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네. 저도 되게 친환경적인 사람이거든요. 아니거든요. 네. 아주 그런 네. 사람이고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나 풍력이나 어쨌든 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속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조금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좀 물음표가 좀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시장이 확 커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도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약간 이제 최근에 이제 경험을 해보면 2차 전지 시장이 최근에 갑자기 커지면서 관련주들도 막 올라가는, 실적도 확 급격히 성장하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이 풍력주도 어느 시점이 지나는 순간 확 이렇게 커버리는 수도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확 눈으로 보기에는 바로 확 이제 언제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시기에 대한 그 확신은 좀 없긴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우리 인류가 좀 가야 되는 방향이 친환경 쪽이고 특히 풍력이나 이런 게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도 이제 같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네. 우리가 주로 이제 풍력하고 태양광 쪽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오늘 보니까 뭐 KC 코트레일인가요? 네. 탄소 포집 뭐 이런 관련 업체 같은데 뭐 탄소 포집이나 수소나 뭐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수소도 IRA 시행 영상에 그 보조금을 받게 돼 있고요. 그쪽 관련돼 있는 쪽에 이제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의 어떤 리더격인 기업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약간 테마성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 안에서 종목을 좀 찾아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좀 딜레마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얼마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IR 했었던 비나텍이라든지 뭐 몇 개 이제 퓨얼셀,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이런 이제 몇 개 회사들은 실제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만큼 커지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탄소 포집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이제 KC코트레일도 나오고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실히 갖고 있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런 쪽도 이제 찾아야겠지만 일단은 저는 좀 앞서 우리 정 차장님 이제 그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아직은 좀 시차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잠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해상풍력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그 유럽 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거를 2배로 지금 이제 그 용량을 확대해 가지고 지금 일단 시작을 했고요. 예. 그 대표적인 데가 이제 포르투갈이라든지 영국 같은 데는 지금 굉장히 규모를 키우고 있고 미국 역시도 해상풍력 쪽으로 좀 규모를 키워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풍력 쪽 같은 경우는 상반기보다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부품업체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발전 사업자가 발주를 내주면 그거를 터빈 업체들이 받아가지고 터빈 업체가 다시 부품 업체한테 발주를 내주기 때문에 국내로 수주가 들어오는 거는 2분기 말, 3분기 초 이때부터 들어온다고 보면은 지금부터는 그쪽 그린에너지 섹터 계속 관심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중 이슈 관련된 소식도 짧게 좀 들어볼까 합니다. 지금 올해 초까지만 해도 우리가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상당히 뜨거웠던 게 사실인데 말처럼 그렇게 잘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한중 관계는 다시 좀 얼어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 문제를 놓고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참 중국 외교부장이 이런 말을 우리를 겨냥해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뭐 정치적인 이슈를 다 떠나서 중국 관련주들 괜찮은 건가 싶거든요. 차장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저는 약간 조금 이 선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예전부터 이제 예전에 어떻게 보면 중국 관련하면서 가장 크게 어쨌든 성장했던 게 화장품 뭐 이런 쪽이 있었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게임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판호 발급된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게임주들이 뭐 움직였던 경우도 있고 네. 화장품 관련해서 이제 어쨌든 면세점을 통해서 판매가 많이 되면서 성장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예전과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어쨌든 이 화장품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이 중국 내에서 자국 기업들을 많이 이제 성장시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전처럼 이제 한국 화장품 하면 최고의 등급, 최고의 상품이어서 막 다 쏠림이 있거나 이런 게 지금 예전보다 좀 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게임 관련해서도 어쨌든 우리나라 게임이 예전에는 인기가 제일 많았던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좀 그 위치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국내 한국 사람들이 중국 게임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이 중국 이 판호 때문에 발급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게임주들이 이제 그 실적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이런 걸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그런 산업에서는 중국보다는 아직 좀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나 엔터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기대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예전에 지금 어쨌든 이 중국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었던 화장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만 있었죠? 제가 화장품이랑 면세점. 게임 관련된 네. 이런 쪽들은 네. 조금 예전과 좀 다른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 마침 인천공항 면세점 최종 사업자 선정 앞두고 있다라고 하니까 원래 이 부분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황금 연휴도 앞두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누가 선정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치고는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이거 면세점 관련된 거 좀 상승 모멘텀이 될 만한 요소인지. 일단은 뭐 주식만 보면 사실 명동만 가보면 이제 사실 코로나 직전의 분위기가 거의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 깃발 들고 오시는 단체 관객들도 이제 많이 보이고 확실히 코로나 이전의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근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광화문 근처에도 관광버스에서 외국인들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내리시는 게 좀 보일 정도니까 그렇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심리적인 영향이 좀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특히 호텔신라 같은 주식이 사실 잘 가다가 음봉을 사실 좀 세게 맞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약간 뒤었던 경험들 때문에 조금 이제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좋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리오프닝 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새로운 리오프닝 주식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튀어나와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라리 뭐 한국 주식을 차라리 조금 보시는 게 좀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 외에는 조금은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혹시 이사님도 이거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풀어주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뭐 그전부터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화장품을 자꾸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하면 안 된다. 네. 이제 그 중국 관련된 부분들이 항상 묻어 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항상 좀 오버슈팅 돼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게 꺼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이제 중국 쪽에서 오픈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카지노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많이 유치도 할 거고 그다음에 많이 좋아진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켜봐야 될 게 일단은 중국이 그 단체 관광 대상국으로 우리나라를 이번에 5월에 포함을 시키는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며칠 어젠가요? 보니까 그 정치인 한 분께서 이제 뭐 중국 대사로부터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실제로 진행이 될지 그다음에 서로 지금 사실 중국도 지금 보면은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이걸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서 아주 크게 노이즈만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이번에 뭐 촉발됐던 내용 자체가 뭐 갑자기 양국을 경색시켜가지고 뭐 극단적인 뭐 지난번처럼 사드로 가는 어떤 그런 이슈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고요. 또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 제품들이 많이 팔릴 때였지만 예.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에서 그렇게 팔리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큰 영향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좀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질문을 드리려다가 못했던 질문을 마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 장을 비롯해서 지금 요 며칠 장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뭐 미국의 이제 디폴트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차장님 보실 때는 지금 이 디폴트 상황 위기 미국의 이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이 보유 자금이 이제 한도 속도가 좀 빨라진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서 빨리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예전에 한 2011년도에도 사실은 협상되긴 했었지만 네. 이 합의가 되긴 했었지만 이 너무 지연되면서 어쨌든 미국 신용등급도 강등된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이번에 그런 아픔을 한번 더 전철을 밟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언제까지 이제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어쨌든 이 투자 심리나 이게 유축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협의가 언제쯤 되는지 그리고 이제 빨리 되는지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아마 어쨌든 잘 협의가 된다고 빨리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어쨌든 긍정적인 흐름 그 기운이 줄 수 뭐 어쨌든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이슈가 지금 미국 시장을 자극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그럼요.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디폴트 이슈는 뭐 앞으로 뭐 얼마나 더 간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지금 예상이 8월 정도였는데 더 앞당겨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사실 1분기에 이미 은행 사태를 겪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파급되는 어느 정도의 그 효과도 받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받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아마 빨리 해결하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와 예상과는 다르게 늦어지면 당연히 지금 다 대부분의 주식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해결하겠지라고 아마 생각되실 건데 이제 이게 또 다른 뭔가 트리거가 돼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변동성은 당연히 가지고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대응하기 어렵겠지만요. 네. 이사님도 이 디폴트 이슈 좀 계속해서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게 올해 가장 큰 이제 시장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부채 한도 이슈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네. 제가 연초부터 작년 연말부터 말씀드렸던 게 상고, 중저, 하고 해가지고 중저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가지고 노이즈가 분명히 있을 거다. 부정적인 거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번 부채 한도 협상은 그 대선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밀리는 쪽이 대선에서 불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당연히 줄이려고 들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치적을 더 확장을 시키려면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근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그 자금 고갈, 그다음에 이번에 세금도 좀 덜 거쳤기 때문에 그게 쇼티지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해서 그 최종 일자가 원래는 8월 얘기했었던 게 뭐 7월 또는 6월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거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시켜준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나쁘지 않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노이즈로 인해 가지고 주가 변동성은 좀 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금은 좀 보유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평온한 바다는 이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 경랑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이 훗날 반드시 성공에 이르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